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재밌는 얘기로 시간을 같이 하시죠. 미국이 일본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었지만 여전히 2.5%였던 관세에 비하면 6배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는 기업의 시가총액 부분에서 보면 1위에서 50위까지 중에 유일하게 토요타 자동차만 들어가 있어요. 한때는 35위로 있다가 또 좀 영업이익이 좀 올라가서 좀 더 순위가 올라간 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50위 중에서 토요타 자동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밑으로는 뭐 특별히 내세울 만한 기업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일본에 있어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자동차의 관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큰 위협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일본은 이 자동차 관세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 얼핏 들어보니까 벌써 몇십 조엔 벌써 손실이 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 관세가 일본에게 분명히 많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사실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변화가 너무 극심해서 어떻게 정착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따라 어떤 식으로 정착이 될지. 그리고 관세 15%라고 그러고 그 대신에 뭐 5,500억 달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일본에서 하는 얘기하고 미국에서 하는 얘기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뭘 평가하기도 참 힘드는 게 예를 들어서 분명히 미국은 5,500달러를 현금으로 바로 쏴달라. 거의 쏴라. 그것도 이런 개념이죠. 어디에 투자를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45일 이내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입금하라 이 얘기예요. 현금으로. 근데 일본에서는 현금으로 입금한다고 생각 꿈에도 안 해요. 그거는 일본의 그 국책은행에서 융자와 융자 보정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바로 쏴라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알 수도 없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그게 잘 안 굴러가게 되면 다시 15%를 25% 다시 올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일본의 15% 절감 관세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지금 이제 한국도 15%로 가느냐 아니면 아직은 25%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내에 공장을 크게 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얼핏 나옵니다. 사실상 한국에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은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다른 유럽이나 동남아 쪽으로 돌리고 미국에 파는 차는 웬간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관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작용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맥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대 자동차에서는. 그만큼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금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더 투자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25%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큰 데미지는 아닐 거라고 얘기 보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다 일본 내에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일본은 전기 자동차보다는 이제 내연기관,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뭐 이쪽으로 거의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는. 그러니까 그 하청업체들을 다 끌고 미국으로 가지 않는 한은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은 어쨌든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확률이 높단 말이죠, 많이. 그거는 그대로 세금이 다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동차 문제에서 관세는 일본이 좀 더 불리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현대는 좀 발빠르게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그걸 확장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 관세의 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방책들을 그동안 해왔다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일본은 15%를 그대로 다 매기고 한국 현대 기아 자동차는 미국에 생산하는 걸 주로 미국에 판다. 그러면 이 관세는 일본이 훨씬 불리한 거죠.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어쨌든 일본은 지금 이 자동차 관세 15%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와닿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일본 기업들이 관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지역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다 그러겠죠. 결국은 뭐냐, 판로를 다양화한다 이거죠. 미국 시장에 너무 과하게 의존했던 그런 영역들을 좀 더 분산시킨다. 이거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거죠. 관세 문제가 걸리면은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좀 늘려나가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국에 한국의 한류가 그때 중국에서 뭐랄까 차단되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그게 심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서 전 세계로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번창했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 시장이 이제 막히면은 이제 다 망하는 게 아니냐 엄청나게 그때 다들 두려워했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로 막 그 판로를 확장시켜 나가고 개척해 나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활짝 꽃피었잖아요. 자동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영역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동남아 쪽도 이제 경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거고 전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판로를 좀 다양화하는 그런 걸 거기다가 최근에 또 러시아에 다시 또 뭔가 컨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철수했잖아요. 철수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러시아하고 뭐 현대하고 그 철수하면서 팔았던 그 공장을 다시 사는 그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3,500 달러를 막 현금으로 막 입금하라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면은 한국 정부로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그 충격을 어떤 식으로 완충하느냐? 러시아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지금 미국 보세요. 러시아하고 뭐 그동안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으니까 국제연합의 개념에서는 러시아를 봉쇄하는 러시아를 하나의 적으로 두고 봉쇄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러시아하고 더 잘 지내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한국도 굳이 러시아를 봉쇄하고 끝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동차 문제였을 만큼은. 물론 국제연합의 어떤 그 제재 이런 것들은 피하기 쉽지 않겠지만 근데 지금 자동차가 만약에 미국의 그렇게 관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치명적인 어떤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동남아 쪽으로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남아메리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 판로를 다양화시키고 확대시켜 나가고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는 러시아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 일본이 7월에 최혜국 대우를 합의했지만 트럼프 행정명령에는 빠졌습니다. 일본의 추가 협상이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근데 의약품과 반도체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국에 해당이 많이 돼요. 실제로 일본에서 의약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한국이 오히려 바이오 쪽에 더 지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죠. 반도체는 뭐 일본은 뭐 사실 소재 부품 장비는 많이 있을지 몰라도 파운드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 삼성은 굉장하잖아요. 메모리도 SK 하이닉스하고 합하면은 메모리는 70%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관세를 매긴다 그러는 거는 거기가 한국을 향해서 한 제스처를 보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또 계속 말이 바뀐다고요. 실제로 그 공장이 미국에서 짓는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방금 최혜국 대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이제 유럽이 15%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국도 그 이상은 뭐 안 받는다 그런 맥락인데 그것보다는 한국은 이제 반도체를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을 미국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는 업체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딴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니까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외교력을 발휘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좀 달라질 텐데 지금 일본의 리더십하고 한국의 리더십하고 보면은 지금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상당히 안정이 돼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5년의 임기를 가지고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내각제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총리가 또 바뀌었잖아요. 또 새롭게 총리가 돼서 저게 또 제대로 정책을 못하면 또 1년 만에 또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과거에 한 5, 6년 사이에 5번인가 바뀐 적이 있어요. 1년마다 일본 총리가. 지금 일본에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허약하니까
그럼 미국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밀릴 가능성이 많죠.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막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도 뒷받침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한국은 어떤 그 변화가 생겼냐 하면은, 미국이 조지아에서 현대자동차 그 기술자들을 그렇게 난폭하게 구금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세계 여론에 완전히 안 좋은 인상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는 협상 카드가, 강력한 협상 카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건 이제 한마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이 자살골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그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카드를, 강력한 카드를 하나 얻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서명을 안 했잖아. 그죠? 근데 일본은 5,500억 달러에 대해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본 자민당의 정치가들하고 일본 자민당 정부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은 아직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본이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국익이 엄청나게 손상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본 거죠. 이걸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인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미국이 자살골을 하나 넣는 바람에 우리한테 어떤 협상력, 지렛대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의 입장이 많이 일본보다는 여러 가지로 더 든든하게 된 거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를 놓고 미국이 협박 수준의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한국한테 엄청난 그 돈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 자, 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걸 미국에 투자하라 이거예요. 그 투자는 누가 결정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 액수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현금을 쏴라 이거, 현금을, 달러를. 그럼 이제 일본은 어떻게든 5,500억 달러 뭐 한다는 거에 대해서 서명을 했어요. 한국은 아직 안 했다고요. 그 차이가 일단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 돈을 자기가 원하는 투자처에 딱 지정하면은 바로 돈을 쏴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투자한 돈을 다 변제될 때까지는 50대 50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다 변제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투자액 전부 다 상환한 다음에 일본이나 한국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일본이나 한국은 10%를 준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에라이 도둑놈아, 이제 이런 소리가 딱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거는 날강도 같은 소리를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냐. 한국은 지금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강하게 어필하는 거고, 일본은 이미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 했던 서명이나 그 과정들이 반면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 교사.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도 쉽게 사인했는데 한국은 왜 3,500억 달러, 적은 액수인데도 끝까지 서명 안 하고 끝까지 버티냐. 괘씸하다.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국은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얘기는 결국 그 돈 가지고 미국 내에,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 미국인들을 고용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 고용을 하는 것까지는 자, 좋은데, 그래서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가야 될 테고, 아주 델리케이트한 장비들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작동법 이런 것들 전부 그 미국 그 기술자들은 그걸 못해요. 왜냐? 오랫동안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이 전부 다 자연 소멸됐거나 어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몇십 년을 이제 공장을 전부 다 해외에서 다 거기에서 조달하거나 공장 밖으로 다 나가버렸으니까 미국 내에는 그 기술자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연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최첨단 공장을 지으려니까 그 기술자가 없는 거죠. 미국에는. 그럼 결국 뭐냐? 한국의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설치하는 방법과 작동 방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다 클리어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전부 전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지난번에 그 오하이오주에서 그 난장판을 버려놓으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아니 돈까지 투자해주고 거기에 고용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기술자들이 이렇게 대응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주장만 그렇게 내세우면은 우리 투자 안 해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렇게 되면은 뭐 기술자 우리 안 들어가. 그리고 지난번 같이 그런 일이 또 없으란 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비자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럼 공장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투자가 올스톱 된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막강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분명히 지렛대가 있고 또 하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협상 카드로서 우리가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주면서 거기에 아주 고도에 숙련된 기술자들의 기술력을 미국 노동자들에게 전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카드가 우리한테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마스가가 뭡니까? 그 해군력, 배 만드는 거 있죠. 지금 미국이 그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미국은 1년에 배 한 척을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군함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몇백 척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뭐 10년만 가버리면 패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중국으로. 굉장히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결국 어떻게 한국한테 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왔잖아요. 그게 마스가라고, 마스가. 그 마스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어거지를 부리면은 우리 마스가 거기 같이 못하겠다고 딱 발뺌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정말 아쉬워지는 거죠, 한국이.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패권 문제에서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런 강력한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마스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 지금 뭐 오늘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분명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350억 달러를 현금으로 넣는 순간 한국은 IMF 맞는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나는 탄핵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절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350억 달러 선금으로 입금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지금 거의 막 완전히 외교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럴 경우에 과거 같으면 뭐 한국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국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카드가 마스가 배 만드는 거. 한국이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주고 미국의 노후화된 군함을 수리해주고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걸 안 하겠다 그러는 순간 미국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명백히 그건 강력한 카드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 일반 사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하고 관계없이 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잘못하면 진짜 망할 수도 있는데 IMF로 다시 갈 수도 있고 국익에 정말 치명적인 위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일반 사기업이라고 해서 내몰라라고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력하게 뭐 350억 달러를 뭐 현금을 내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강요하게 되면 우리 절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다 철수해버리겠다. 세금 몇 개라고 25%.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 파는 거는 거기서 국내 생산을 양을 계속 늘려가면서 거기서 생산하는 걸 팔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들은 동남아나 아니면 전 세계 다른 지역으로 판로를 확대시켜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게 그 350억 달러 주장하는 대로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쉽게 사인해서는 안 될 거고 아마 우리 정부가 사인 안 하겠다고 분명히 메시지를 몇 분이 날린 거 아니에요. 외신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그렇게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 건데 뭐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 이제 부딪히는 거겠죠. 부딪히면은 이제 카드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데 내가 볼 때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최근 일본에서 혐한 정서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혐한이 줄어들었다. 그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점에 가면은 혐한 코너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혐한 책들이 수십 권이 그 특별 코너로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현재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혐한이 사라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혐한이 사라졌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혐한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냐면 내가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 장노년층 남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혐한이라고 보면 돼요. 그 혐한이라는 것은 왜 생겼냐면은 그 생긴 이유를 알면은 그게 쉽게 사과들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최근에 그런 얘기도 가끔 나오는데 지금 현재 다카이치 사나이 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되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뭐라 그러냐. 한국 요것들 봐라. 자꾸 기어오르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어오른다는 얘기를 했어요. 기어오른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경제적으로나 뭐로 보나 국력에서 자기들 한참 발바닥 아래에 존재했던 인간들이 지금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일본을 우습게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혐한이 발생한다니까. 그건 팩트거든, 지금 현재. 한국이 웬간한 건 지금 일본보다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열등감도 있고 자책감도 있고 뭐랄까.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뭐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혐한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거는 왜냐? 그거는 지금 내가 중장년체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 직장 다닐 때 그때는 일본은 압도적으로 한국보다 국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앞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웬간한 건 다 한국한테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적으로. 그게 이제 열등감과 뭐 어떤 그 시기심 뭐 이런 것들로도 좀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뭐 혐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혐한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 발생 경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게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왜 많이 없어졌다, 요즘 뭐 혐한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젊은 세대 그리고 여성들에게서 특히 한류에 푹 빠져 있는 일본의 젊은 층들은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악고가래, 일본말로는 동경이라고 그러죠. 한국을 번역하면 동경인데 그 한국을 악고가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동경하는 나라를 뭐 혐한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젊은 세대는 자꾸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한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혐한의 그 분포도는 조금 축소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일본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한국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렇게나 다른데 세대 갈등도 있을까요? 세대 갈등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한국에도 있어요. 세대 갈등이. 근데 그 세대 갈등이 한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말까지는 끝을 모르게 성장하고 막 치솟았잖아요, 경제가. 버블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 뭐 제2의 경제되고 그러면서 막 미국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그렇게 급성장을 했었는데 그때 인식으로 보면은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30년 후쯤은 미국을 능가할 거다. 뭐 거의 그런 인식들이 강했는데 어때요? 30년 지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완전히 일본은 바람이 꺼지는 것과 같을 정도로 꺼져버렸어요. 예를 들면 89년도 말점 90년 초 들어서기 전에 일본 전체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8%인가 거의 18% 가까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몇 프로 됐냐? 통계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3.8%부터 5%까지 다양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거는 그때 이제 환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의 4% 5%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18%였다가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오히려 뒷걸음질 거죠, 일본은.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한 2.5배, 3배 가까이 성장했어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뒷걸음질 친 거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 식민지 국가와 피식민지 국가의 어떤 그 대비에 있어가지고 이처럼 극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걸은 경우는 역사 속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장노년층은 자기들이 살 때 저편에서 넘버원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자부심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은 형편없었고 자 그랬는데 세월이 30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더 잘 나간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1인당 GDP는 더 높고 1인당 노동생산도 더 높고 임금도 훨씬 더 높고 생활의 어떤 그 질 같은 거 보면은 한국인들이 일본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젊은 세대는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야. 한국이 일본보다 선진국이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쿨한 나라다. 멋진 나라다. 젊은 세대는 자기들이 생활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봐왔고 그렇게 생활했었기 때문에 한국한테 무슨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별거 아니던 게 지금 기어오르네 이런 마인드가 아예 없어요. 근데 장노년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확히 그런 거죠. 옛날에는 한참 못 미쳤던 쟤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더 잘 나가네? 그게 이제 마음이 뒤틀리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그게 이제 혐한이 된다고 그랬던 거고. 그게 그 과정이 너무나 극적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80년대 말까지 끝간데 모르게 막 급성장을 하다가 그 버블이 꺼졌다, 거품이 꺼지는 것처럼 퍽 터져버리면서 쭉 밀려 내려온 거예요. 18% 하다가 지금 뭐 4% 정도까지 축소돼 버렸으니까. 근데 한국은 어떠냐? 그때보다 두세 배 정도 더 성장을 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게 서로 쌍곡선이 그려진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세대 차가 뭐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한국도 젊은 세대나 뭐 지금 20, 30대 정도만 돼도 일본한테 자격지심이라든가 일본한테 뭐 꿀린다거나 이런 마인드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내 세대, 우리 60대, 70대 한국에 이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거의 뭐랄까 일본 앞에만 가면 작아지나 나는 왜 작아지는가 거의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이런 얘기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일본에 얘기를 하면 이게 비판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는 얘기가 에이 뭘 그럴까 일본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나는 분명히 자료를 갖고 일본 학자들이 일본 분석가들이 썼는 글을 가지고서 일본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 장년 노년층들은 그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 자신들이 경제활동할 때에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특히 그런 사람들은 웬간한 건 다 일본에서 배워오고 기술도 배워오고 일본 제품이 한국 제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고 우리 수준이 이제 낮으니까 일본의 높은 수준이 다 높게 보였던 거죠. 그런 인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뇌리 속에. 쉽게 안 가시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세대차라는 게 세대 차이에서 인식의 갭이 너무나 심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특히 이제 젊은 애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막 한국의 뭐 어떤 배우에 아니면 뭐 가수에 막 푹 빠져가지고 막 그러는 것 자체를 일본의 중장년층 남성들은 특히나 못 봐주는 거죠. 옛날에 피식민지 국민이, 예? 걔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렇게 빠져, 내 자녀들이 푹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거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회자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은 왜 그러냐? SNS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훤히 아니까 그런 거고, 장노년층들은 SNS 거의 안 하고 뭐 지상파 방송이나 보고, 지상파 방송들은 한국이 안 좋은 것은 쉽게 기사화하지만 한국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웬간하면 기사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장노년층들은 그런 이제 공정파를 보는데, 공정파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청자들, 자기들이 고정 시청자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한국을 조금 까내리는 거나 비판하는 거나 한국의 안 좋은 부분만을 주로 방송을 하죠. 그게 2019년도에 아주 끝간절히 모르게 극점까지 도달했었던 거죠. 그때 혐한이 엄청났었어요. 일본 내 세대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한류 문화가 있는 반면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파급력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나라든 이제 그 문화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그 나라가 융성할 때 그 융성한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로부터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결국 뭐냐, 일본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해 나가고 잘 나갈 때 일본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 세계의 국가들이 바라볼 때에 일본 대단하다. 일본이 하는 거니까 대단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일본의 경제 규모가 급팽창하고 일본이 돈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강해질 때 문화도 그런 그 하나의 그 후광을 본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일본이 거의 18% 차지하던 그 비중이 지금은 3, 4% 수준까지 찌그러졌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은 그 갈라파고스화 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섬나라라는 특성 같은 것들도 좀 거기에 배경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 문화라는 게 보편 타당성보다는 좀 일본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잘 나갈 때는 그게 매니아층을 형성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일본 매니아층, 일본 문화, 뭐 일본 망가라든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매니아층은 많았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일본이 그러면 그 매니아층이 다 사라졌냐면 그건 아니에요. 일본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일본의 경제 규모가 축소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일본 문화의 뭐랄까 매력도가 떨어진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여전히 일본의 아주 망가라든가 애니메이션 같은 건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건 매니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일본이 자꾸 축소했다, 뭐, 문화적으로 그러냐. 한국하고 대비하면 한국 사람들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국하고 대비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얘기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 지금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죠?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뭐 애니메이션도 지금 최근에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한국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생충 같은 거 보면은 그 빈부격차를 아주 신랄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그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지는데 일본은 어떠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본은 혼내와 다떼마에가 다르다 그랬죠. 혼내는 본심이고 다떼마에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관계에는 다떼마에로 대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떼마에라는 거는 항상 상대방한테 예의 바르고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속에 무슨 생각이 뒤틀리는 마음이 있어도 화를 잘 안 내요. 왜? 화 내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거의 끝장나버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다떼마에로 주로 많이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각 전부 다 다떼마에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항상 좋잖아요. 야, 인간사가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걸 드라마로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밋밋하지 않겠어요? 화날 때는 화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희노애락을 한국 사람들은 웬간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표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인들이 비해서. 그러니까 드라마가 극적인 거죠. 이 소위 말해서 감정의 높낮이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희노애락이 분명히 그 드라마에 녹아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어떠냐? 평소 생활하는 건 다떼마에로 대체로 생활하니까 그게 그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하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드라마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에이, 저 장면에서 화를 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화를 안 내네? 그게 공감이 잘 안 가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일본 정부는 앞으로 혐한을 어떻게 다루게 될까요? 혐한을 막으려고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 얘기는 정확히 지금 현재 일본의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 하고 밀접하게 관계에 있어요. 한일 관계가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지난번에 아베 총리 시절이에요. 아베 총리가 8년 넘게 하면서 혐한을 조장했어요. 그때 한일 관계가 결국은 끝까지 갔죠. 아주 안 좋게까지 갔죠.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자민당 내의 보수 정치가들은 혐한을 하게 되면요 인기를 얻어요. 한국을 두들겨 패고 중국을 두들겨 패면은 인기가 올라가요. 그걸 이용한 거죠.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의 다음 총리 후보 중에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그 여성 의원. 이 사람이 딱 아베 아바타라고 보면 돼요. 아베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혐한 조장할 거예요. 한국 기어오른다 이딴 소리를 하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한국이 우리한테 기어오른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그거 한국 사람들이 아마 쌍욕을 할 거예요. 그러는 순간 바로 그냥 한일 관계는 급전직하하는 거죠. 어디 정치가 무슨 한국이 기어오른다 그딴 소리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제 정신 제대로 박힌 애야? 거의 총리를 놓고 한국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게 한일 관계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는 살아온 길이 그랬어요. 한국을 아주 업신여기고 어지간했으면 한국이 기어오른다는 소리를 했겠어요. 그게 지금 현재 모습이라서 현재 다음 차기 총리가 다카이치 사나이가 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될 경우에는 한일 관계는 혐한이 다시 많이 또 조장될 거고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일본에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통일교하고 정치권하고의 그 커넥션이 일본도 강하고 한국도 강한데 차이가 뭐냐면은 일본은 자민당 지금까지 쭉 계속 집권당이었잖아요. 집권당하고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지금 현재 야당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계엄 선포를 하고 내란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수 야당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본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힘 있는 여당이 관련되어 왔었고 한국은 야당이라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통일교하고 자민당 특히 그것도 유력 정치 아베 특히 아베 전 총리는 조부 때부터 외조부 키시노부스키 때부터 이제 연을 맺어왔고 또 바로 친아버지 아베 신타로 그분도 상당히 깊게 관여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베 전 총리는 그 어머님이 아베 전 총리의 어머님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남편이 통일교하고 그렇게 깊게 관여하는 거 보니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아베한테는 너는 통일교하고 좀 그렇게 너무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서 1차 내각 때는 통일교하고 딱 끊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때 총리 시절에 선거를 했는데 참패를 당했어요.
결국 그게 뭐냐? 그동안 자민당이 계속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둬온 것은 통일교가 엄청나게 그 선거에 큰 힘을 보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1차 때 그렇게 해서 선거에 참패하고 1차 내각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7, 8년 지난 다음에 다시 제2차 내각에서 아베가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2차 내각 민주당이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곧 자민당에서 총재 선거를 하면은 아베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부터 아베는 총리 되기 전부터 통일교하고 다시 손잡고 등산을 같이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총리가 되자마자 통일교하고 관계를 굉장히 끈끈하게 그동안 쭉 이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어머님의 그 얘기를 듣고 연을 끊었던 것 자체가 현실 정치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이제 닥치니까 머리치를 했다는 거죠. 그게 결국 큰 일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사망하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온 겁니다. 국민의힘 통일교 신도 집단 입당 의혹과 정치자금 1억 원 전달 혐의가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사건이 한국 정치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힘 있는 여당이 아니고 소수 야당이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 앞에는 여당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도 통일교 영향이 꽤 컸을 것 같다. 지금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선거 자금도 들어왔다는 의혹이 이제 생기고 있고, 저게 만약 현실로 밝혀지면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정교 분리 원칙에 법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위법이 될 수 있어요. 위법이 되면은 그 선거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은 선거 무효가 됨과 동시에 정당 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한국에 지금 특검이 지금 계속 지금 조사를 하면서 통일교와의 관계를 굉장히 지금 깊게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학자, 통일교의 총재 한학자 구속했잖아요. 일본에서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왜 그러냐? 그럼 일본에서는 그러면 한국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야,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총에 맞아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통일교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통일교와 자민당이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 뒤로 결국은 이제 이게 조사를 해서 일본에서 활동을 금지시키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법인이었어요. 통일교의 법인이었다고. 근데 통일교의 법인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같은 것도 받고 하나의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베가 사망한 그 문제 이후에 일본에서 여론이 아주 안 좋아지고 하니까 결국은 문부성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과도하게 헌금을 착취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뭐 상품을 파는 데 있어가지고 뭐 영감 상품 뭐 판매 이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다. 이래서 이 두 가지. 근데 이건 형사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민사법에 저촉이 되는 거라. 그 일본이 지금까지 그 민사법에 저촉되는다는 이유로 종교를 어떻게 제재를 가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사법 위반한 걸로 그렇게 해서 법인을 해체하라고 했어요. 법인을 해체하고 종교 활동 자체를 해체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뭐냐니까 일본에서는 통일교의 법인체는 해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종교 활동 자체까지 못하게 한 건 아니다. 그 일본에서 여전히 통일교는 합법적으로 종교단체로서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법인으로서 활동하는 것만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떠냐? 한국은 바로 그 선거에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게 형사법에도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불법이란 말이에요, 형사법에. 선거자금 투입됐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뭐 뇌물죄에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막 관련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지금 뭐, 통일교 총재 김학자 씨가 완전히 구속이 됐고, 그걸 보고서 일본에서 깜짝 놀란 거죠. 야, 한국 대단하다. 구속까지 시키다니.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손을 함부로 못 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일교가 상당히 지금 위기의식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실상 통일교에서는 한학자 씨가 구속된다고 해서 통일교가 뭐 몰락한다거나 통일교가 사라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계자들이 다 있잖아요. 아들이 14명인가 뭐 그렇게까지 많다는데 당연히 후계에 누군가 맡을 거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한학자 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에 뭐 그것까지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구속하더라도 한 학자씩 구속되고 한 학자씩 그 비서실장이었던 사람 구속되고 몇 명 거기 관련된 사람 구속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뭐 내부 통일교 내부에서는 후계 구도로 여러 가지 분쟁 내지는 투쟁이라고 그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한학자 씨의 통일교 리더 바톤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한테 바톤이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뭐 형제 간에 다툼 있고 리더를 누가 받을 거냐 뭐 그런 부분들은 내부의 분쟁은 있겠지만 통일교 자체가 어떻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했고 또 한국에 지난번에 내란과 관련돼 가지고 깊숙이 관계돼 있다. 내란과 관계됐다기보다도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그 선거에 개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 당선 무효와 관계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실행법 그걸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이 되고 아마 어떻게 보면은 옥살이 할지도 모르겠죠. 그런 맥락이 이제 일본하고 좀 다른 거죠. 일본과 한국 정치에 통일교가 깊게 관여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도 통일교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통일교는요,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영향력이 더 클지도 몰라요. 공화당 쪽 그 정치가 보수 정치가들하고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통일교가요, 그게 성공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공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반공이 강하다는 것은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냉전 시대 때 지금 공화당 쪽이 반공은 더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공의 개념으로 굉장히 커넥션이 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러비가 합법적이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헌금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미국에는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자금은 뭐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정치가들에게 정치 자금 뭐 엄청나게 많이 뿌리면은 당연히 그게 이제 반응이 좋죠. 그리고 기독교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뭐 이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미국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미국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이 많다 보니까 통일교를 꼭 그렇게 한국에서는 명확히 이제 뭐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정통 기독교,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통일교의 영향력하고 한국에서 통일교의 영향력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국에서 특히 보수 정치가들, 그동안 연계됐던 정치가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은 진보파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미국의 민주당하고는 우리 지금 현재 정부하고 밀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은 거의 적대 개념이에요. 이게 한 나라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서로 그렇게 적대게. 뭐 한국도 마찬가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그 투쟁이 뭐 굉장히 서로 적대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공화당이 트럼프가 정권 잡고 있으니까 공화당의 유력 정치가들하고 통일교하고는 꽤 커넥션이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약간의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하러 갔을 때 가기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그런 게 올렸었잖아요. 뭐 한국 정부가 기독교를 압박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볼 때 그게 다 통일교하고 연계되는 미국의 공화당 옆에서 그런 소스를 준 게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이제 미리 가서 이제 그걸 무마하고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를 충분히 그걸 설명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 여성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말은 안 들어도 그 여성 비서실장 말은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비서실장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그 미국의 비서실장하고 충분히 한 40분 가까이 그 오해를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귀속말로 저거 거짓 뉴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무마가 됐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무마되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흐름은 여전히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게 통일교하고 관계된다면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일본 언론이 이번 사안을 집중 보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과는 얼마나 연관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패전 이후에 미국의 GHQ가 지금 현재 일본의 헌법을 새롭게 제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발휘했다고 보죠. 그래서 일본의 현재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그래요. 그 평화헌법에는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자유라든가 근데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게 명문화시켜 놨어요. 그 종교의 자유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난번에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총을 맞아 사망하게 된 계기가 결국은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회 행사 같은데 거기에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발을 한 자위대 출신의 어떤 남성이 사살해서 사망한 거 아니에요? 그 남성은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회에다가 헌금을 뭐 거의 다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다 갖다 바치고 뭐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파괴됐다.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통일교가 미워 죽겠는데 그 미워 죽겠는 종교 행사에 아베 전 총리가 가서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못 견뎌가 총으로 사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흐름인데 그 정도면은 사실 진짜 발칵 뒤집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흘러온 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자민당 정권이 통일교한테 한 것은 법인만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법인.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뭘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헌법에 굉장히 쉽게 그걸 촉발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 지금 현재 헌법으로 보건 데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법인만 해체하라. 종교 활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뭐 통일교가 그렇게 인상이 안 좋은데 활동 그대로 다 하지. 뭐 특별히 그렇게 강하게 뭔가 제재당한 같은 기분도 안 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찝찝했는데 한국에서 구속까지 하고 구속까지 시키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뭔가 자기들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한국 정부가 강하게 한국 정부는 물론 아니지만 특검에서 하는 거니까 한국 정부라고는 볼 수는 없죠. 특별검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통일교에서 그 어마어마한 자산이 그 법인체가 이제 해체되면서 거기에 있던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게 몇 조 단위인데 그 자금이 어떤 식으로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신도들에게 보너스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명절 특별 장려금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신도들에게 딱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건 운영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교 운영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법인하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해서 다시 나중에 헌금으로 걷어들이는 이런 방법을 뭐 취한다 그런 얘기도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어쨌든 일본에서는 계속 그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학자 대표를 구속시키고 이런 것도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에서 그게 가능하니까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기 시작한 거죠. 자민당과 통일교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자민당은 그동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선거에 통일교가 깊이 관여해왔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근데 앞으로는 공개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거야 어떻게 말리겠느냐. 그게 자민당 지도부의 인식이에요. 그리고 기사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일본말로 쯔끼아이라 그래요. 쯔끼아이. 일본말로. 그동안 친구로서 이렇게 교제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무구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나? 왜냐? 대부분 일방적으로 통일교에서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자민당에. 돈도 줘. 헌금도 줘. 그 다음에 선거도 도와줘. 다만 이제 그걸 통일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려움 있을 때 우리를 좀 보호해줘. 그런 맥락 아니겠어요? 종교 활동하는 데서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민당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바라고서 선거도 도와주고 헌금도 많이 주고 정치 자금도 대주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다 받아먹고 나 몰라라 괘씸하네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통일교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가들도 그래서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통일교에.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절대 관여 안 한다 이걸 명확히 하고 사적으로는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거는 뭐 허용한다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 만약에 자민당이 선거할 때 통일교가 도와줄 수 있느냐? 공식적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떤 편법을 하다가도 만약에 발각되면은 그 정치가에게 치명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자민당의 정치에 통일교를 끌어들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민당 선거가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베 총리 1기 내각 때 통일교의 도움을 받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결과가, 선거 결과가. 그럼 앞으로 자민당이 선거에 있어서 통일교의 도움을 못 받게 되면은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요청은 하기는 이제 힘들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민당의 입지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가 일본에서 활동 반경이 많이 축소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웨이트를 옮겨와서 지난 윤정부 정권하고 정치가들하고 뭔가 좀 더 가까워져 가지고 한국의 입지를 굳히려고 했는데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바람에 자책골을 터뜨린 바람에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죠.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흐름이. 최근 중국에서 731이라는 영화가 흥행하며 반일 감정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731 부대라고 한국인들 웬간하면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또 뭐 연령대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봅니다만 731 부대 그러면 악명 높은 뭡니까 세균전을 대비해서 사람들을 생체 그랬던 부대를 이제 우리가 731 부대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 자체를 들어보면요. 그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악마들도 이렇게 할 수 있나? 거의 전쟁 때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사악해질 수 있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게 731 부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731 부대가 참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9월 18일 날 방영이 돼가지고 지금 뭐 벌써 뭐 2억 명이 봤다 그러나 뭐 엄청나다 그러죠. 근데 그게 9월 18일이 어떤 날짜냐 하니까 저기 만주 옛날에 일본이 만주국을 그 건설하고 할 때 그 만주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중국하고 그때 9월 18일 그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주 사변이 일어나는데 그 날짜가 9월 18일이에요.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상영 날짜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죠. 최악의 날짜를 잡은 거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상영이 되면서 그 영화를 본 중국인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나오죠. 절대 일본의 악행을 잊지 않겠다. 반드시 기억하겠다. 뭐 그런 글들도 뭐 많이 오르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뭐 상당히 안 좋죠. 일본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중국에 있는 일본인들 아니면 거기에 무슨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8월 18일은 아예 학생들을 통학하지 않도록 등교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그냥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그래요. 731의 소재가 되는 마루타 실험은 무엇이고 일본은 왜 마루타 실험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731 부대를 만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중국 대륙에서 전선을 형성했는데 일본 군들이 거기 다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선마다 배치되어 있을 텐데 이게 남방으로 군대를 좀 많이 배치를 변경시켜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중국하고만 전쟁 치른 게 아니잖아요. 태평양 전쟁이 되면서 미국과도 전쟁 치르게 되고. 그러니까 남방 쪽으로 군대를 이제 좀 동남아 뭐 이런 쪽이겠죠. 그쪽으로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 중국 대륙에 있던 그 부대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이 전선에서도 사람이 군대가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여기서 빼면 어떡하냐.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세균전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시시로라는 사람이 그 중장이라고 그래요. 중장. 이 사람이 교토 대학 출신이에요. 교토 대학은 그 당시에는요. 제국대학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동경대 의대가 최고였어요. 그러면 이제 교토만 해도 지방이잖아요. 오사카 밑에 저기 교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토대학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공을 세워야 된다.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그 군대 뒤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빠지는 그 인원수를 보충할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세균전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31 부대를 만들게 됐는데 그 731 부대에서 뭘 했느냐 하니까 결국은 이제 패스트균 뭐 양성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생체 실험하는 겁니다. 그 생체 실험하는 대상은 주로 중국인
그 당시 조선인이라고 그러고 러시아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인도 있었다 그래요. 포로로 된.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항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잡혔을 경우에 거기에 가서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생체 실험 당한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죽었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 생체 실험하고 나서 살아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그 어디까지 사악하게 그냥 아무런 그 뭐랄까 마취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그냥 가족을 베낀다거나 뭐 내장을 뭐 그 얘기들 내용을 보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얘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3일부터 중국에서 지금 영화 상영한다는 그 중국인들 2억 명이 봤다는 거는 일본으로서는 끔찍한 얘기예요. 그런 영화를 보고서 그게 기억이 오래오래 가겠죠. 그 가족들이 가서 많이 본다 그러는데 그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중국 정부가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뭐 전후 80년이니 뭐 그런 이제 어떤 절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정부는 지금까지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7.3일 부대가 그런 생체 실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자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정부는 자료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다고 발뺌해요. 무조건.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마루타라 그러는 게 이제 통나무라는 얘기예요. 일본어로.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의 그 물질로 보는 거죠. 통나무 같이. 칼을 지들 마음대로 갖다 들이대고 온갖 그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온갖 악행들을 다 했던 것 같아. 이거 보고 있으면. 막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말 두고 일본은 그 전쟁에 있어서 참 못할 짓을 했다는 게 인류 역사에 기록에 남아있는 거죠. 중국인들은 영화 개봉 이전까지 7.3일 부대에 대해서 잘 몰랐나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 7.3일 부대 내부에서도 그 사람들이 해산하면서 이 비밀을 절대 폭로하는 순간 반드시 찾아내서 널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씨 대장이 한 얘기가. 그래서 절대 함구하게 했고, 그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각 나라의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퇴직하고 나서 그 정보를 발설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도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패전에서 다 듣고 퇴출하면 그 과정 속에서 혹시 포로로 잡히면은 뭐 자결하라는 식으로 약도 손에 쥐어주고 뭐 이런 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그 건물 전체를 다 폭파시키고 거기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죽이고 그걸 깨끗이 화장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고 뭐랄까 퇴각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비밀이 100% 지켜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걸 이렇게 발설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 나오면서 그게 책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때 거기에 실험을 해가지고 의학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미국 군이 그걸 이제 입수를 하게 되죠. 입수를 하면서 그걸 다 넘겨주는 조건 하에 너희들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군이. 그러니까 7.3일 부대에 패전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 B급 전범, C급 전범 이렇게 다 처단을 받았잖아요, 그죠? 센텐스가 때려지고. 그랬는데 7.3일 부대에서 그 가장 악독한 짓을 했던 이 군인들은 한 사람도 단죄를 안 받았어요. 그게 왜냐? 바로 미국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미국이 그 자료를 전부 건네받는 조건으로 책임을 묻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미국 도서관에서 그 자료들이 이제 미국도 그런 자료들은 30년이 지나면 다 의무적으로 오픈해야 되고 개방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그런 걸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 서류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이제 풀어서 알게 되고 뭐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7.3일 부대전 부대원 시미즈 히데오가 중국에서 사죄했는데 이로 인해 중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누그러질 것으로 보시나요? 현재 뭐 일본 정부가 아직도 인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깔끔하게 사죄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느 한두 사람이 사죄한다고 그게 끝날 일은 아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독일이 폴란드에게 했듯이 그렇게 사죄를 해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고 더 이상 사죄 안 해도 된다 할 정도로 사죄를 하면은 그나마 좀 많이 해서 되겠죠. 그렇지만 뭐 유대인들이 그 독일의 나치의 그 만행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잊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죽였다 이 얘기들은 영화로도 나오고 온갖 것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일본의 그 731 부대의 그 만행은 왜 제대로 오픈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일본 정부가 인정 안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731 부대의 군인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그 731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거기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서. 그 결국은 뭐냐니까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의대 출신이 많겠죠, 당연히. 제국대학의 의대 출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그걸 그 자료를 가지고서 나중에 패전한 다음에 전부 어디로 갔느냐? 대체로 동경대 의대를 들어가기도 교수로 뭐 각 대학의 의대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보건소도 많이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전후에 그렇게 악도한 악도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단죄를 받지 않고 일본 사회로 다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니까 지난번에 팬데믹 때 코로나19 때 일본이 그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때 왜 그러냐 했더니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이 731 부대 그 후속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료를 오픈 안 해요. 그리고 군대가 본래 그래. 어떤 작전을 펼 때에 자기 부대 요것만 가지고 그 완결하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습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부성에서 손을 잡고 같이 뭐를 일을 했으면 자료도 넘겨주고 그럼 문부성에서 서로 도와주고 해가지고 검사 키트 같은 것도 문부성 대학병원 같은 데 있었는데 이 보건소가 절대 대학병원에게 헬프미를 안 한 거예요. 왜냐? 그런 습성이 아니라는 게 731 부대 군대 그 성격이라는 거는 자기 완결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글들을 내가 많이 봤고 한일역전이라는 책에도 그게 다 그대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결국 뭐냐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 감염이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마루타로 보는 인식이 그대로 그 당시에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든 빨리 막아서 저 사람들의 병을 빨리 낫게 하겠다, 고통을 빨리 줄여주겠다. 그러려면은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힘을 합해서 할 거 아니에요. 한국은 다 그랬다고요. 근데 일본은 그 문부성, 후생성의 일이니까 후생성만 하겠다. 문부성하고 손을 잡고 같이 뭘 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731 부대의 그 후손들이 그 DNA, 그 정체성이 보건소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 일본은 전후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를 깨끗이 씻어내고 민주주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다. 이렇게들 많이 인식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전의 그 모든 체제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군국주의적인 마인드가 이 일본의 보수 정치 세계에는 그대로 그 정체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과정들을 내가 읽으면서 그때 참 소름이 돋았어요. 중국의 반일 감정으로 인해 일본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시나요? 그 영화로 인해서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역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 정부하고 부딪히려고 마음먹으면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이 전후에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하면서 일본은 제2의 경제대국이 되어가고 막 그냥 돈을 많이 벌고 할 때에 중국은 78년도까지 개방을 못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삶이 형편없었어요. 그럴 때에 일본 정부가 ODA라는 형식으로 중국 정부에 돈을 엄청 많이 줬어요. 옛날에 그 뭐 전후 배상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부채의식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일본이 ODA로 중국 정부에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 그런 글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본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해온 것도 있고 해서 계속 그걸로 가지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서 그런 것들을 시청을 장려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관람을 장려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현재 중국 내부 사정이 만만치 않죠. 이제 시진핑 정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부의 여러 가지 소음 같은 것들을 외부로 돌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이걸 가지고 뭐 국가끼리 부딪힌다거나 군사적인 충돌까지 간다거나 뭐 그런 것은 중국 정부로서 바라지는 않는다고 봐야죠. 곧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이시바 총리가 사임 전 마지막 해외 순방을 한다고 합니다. 사임 전에 굳이 한국 방문을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기 의도를 뭐 정확히는 뭐
제3자가 알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입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총리를 더 하고 싶은데 결국은 그 끌려 내려오는 식의 사퇴를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과는 이제 대화가 잘 될 거예요. 네. 자민당 내에서는 진보에 가까운 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상당히 그 공감을 많이 해요. 일본 자민당에서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해오던 그 어떤 외교 패턴, 역사 문제라든가 일 인식 이런 것들이 다음 총리에 의해 가지고 획 바뀌는 걸 본인은 바라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아마 다음 총리의 바톤 터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보수 정치가가 그 완전히 극보수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고이즈미 신지로 하고 또 하야시라는 그 관방장관 오래 하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한국 정부하고도 조금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총리가 중요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마 부산에서 회동하면서 뭐 조언도 좀 얻고 여러 가지 그러지 않겠나.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셔틀 외교를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셔틀 외교라는 거는 수시로 총기서로 왔다 갔다 해서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겨우 셔틀 외교를 얘기했는데 한 번 만나고 총리를 그만두게 되니까 서운했겠죠.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차기 총리에 대한 어떤 뭐 논의랄까 뭐 의견 구하는 것도 좀 있었을 거고 뭐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시바 총리의 부산 방문에 대해 일본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죠. 아 이제 곧 총리 그만둘 사람이 무슨 또 해외 순방이냐 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부산이니 서울이니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곧 이제 거의 선거에 실패하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총리직을 떠나는 사람이 우선 뭐 정상 외교를 하느냐 그게 주로 이제 하나의 하도였겠죠.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가는데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가 나올 만도 하겠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총재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제 총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많은데 가서 뭔 얘기하냐 이제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잖아요. 곧 그만둘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나눈 얘기가 뭐 그게 뭐 결정적인 어떤 뭔가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 맥락에서 그냥 외화 낭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은 어느 나라에서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다카이치 사나의 이강 구도입니다. 각 후보의 특징 및 세력 구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우리 바로 옆 나라에 일본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총재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냐면은 지금 자민당이 거의 매번 선거에서 다 졌잖아요.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냥 뭐냐면은 현재 일본의 정치권의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는 양면성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한테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요, 내 바로 옆에 힘이 센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힘이 약한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힘이 센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힘으로 가지고 나한테 어떤 완력을 휘두르면은 그 참 힘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내 주변에 있는 국가가 쇠퇴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한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좋지 않은 점은 경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시장이 좁아질 수 있는 거죠. 일본이라는 시장이 일본이 쇠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의 지금 총리가 바뀌면서 지금 그 후보가 아주 극적입니다. 한 사람은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사람은 아베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그래서 아베 총리가 밀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아베를 지지했던 보수 우익들은 대부분 다 다카이치 사나이를 지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됐을 경우에는 아베의 그 길을 그대로 간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렇게 그 이상이 오히려 역사 인식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더 보수 쪽이다, 더 우익적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경제 정책도 거의 비슷해요. 그럼 아베노믹스를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뭘 말하느냐면은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나간다.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금리를 안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적극 재정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국가 재정을 좀 더
팽창시켜가지고 많이 푼다 얘기예요. 돈을. 정부가 돈을 많이 푼다 얘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결국 뭐냐면은 현재 일본이 물가가 올라간다. 자, 물가가 왜 올라가느냐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일본이 그렇게 물가 안 올라가다 물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엔저가 되면서 해외 물가가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국내에 들어가지고 만든 제품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는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은 안 올라가고 하니까 생활이 고달퍼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번에 이제 총리가 되면은 그 길을 그대로 갈 거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감세라든가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적극 재정을 편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자, 그런데 야당들은 전부 다 감세 그 다음에 적극 재정을 옹호했다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가 그만 물러나게 되면은 이제 야당이 정치를 하든 총리가 되든 아니면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든 감세 정책과 적극 재정이 실행될 거라고요. 자, 이 문제가 지금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경제 정책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총리가 되는 경우에는 이시바 시게루의 정책을 좀 답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야시 지금 제3의 정치가 또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너무 우익적이어서 문제가 있고, 고이즈미 신지로는 경험이 아직도 너무 부족해서 총리 되기에는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이 결정적인 어떤 결함들이 양 두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제3의 하야시라는 사람은 저 앞에 기시다 총리의 그 파벌이었어요. 기시다 총리의 파벌에 속해 있는데 오랫동안 이분은 그래도 외무성 장관도 했고, 그 다음에 간사장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관방장관을 그렇게 또 좀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야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또 학력이 뭐냐면은 동경대에 나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적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온화합니다. 다만 결함이 뭐냐면은 사람이 좀 물러요. 그 뭐랄까 결단력이 좀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무난하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는 확실하게 보수 우익들은 다카이치 사나이 밀어주고, 그 다음에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워낙 잘생기고 아버지도 총리를 했고 뭐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산 같은 것들이 아직 그 뭐랄까 인기 측면에서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양 두 사람이 결정적인 결함이 있으니까 하야시가 총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는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와요. 하야시나 고이즈미가 총리가 될 경우에는 이시바 시게루 지금 총리의 경제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적으로 당신 밀어줄 테니까 이 길로 내가 해오던 그 정책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서로 타협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될 경우하고 고이즈미 신지로나 하야시가 총리가 되는 경우에는 경제 정책이 완전히 달라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평소에 해오던 식으로 감세 정책에다가 그 다음에 적극 재정을 한다.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까지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이 되지가 않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제 성장은 안 되고 부채만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 적극 재정을 하려면은 세금이 많이 거치면 모르겠는데 세금 거치는 거는 일정 수준에 정해져 있을 테고, 근데 정부가 돈을 좀 많이 풀려면은 결국은 뭐냐? 국채를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채가 그게 다 빚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일본은 빚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일본 은행이 그동안 그 일본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를 일본 은행이 거의 뭐 어떨 때는 90% 이상 넘게 사들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들이다 보니까 이 빚이 너무 많다. 이걸 줄여야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조금씩 사는 양을 줄여 나가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다시 총리가 돼가지고 아베노믹스하고 적극 재정을 추진해버리면은 감세에다가 그렇게 되는 순간 이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전 세계가 일본의 국채에 대해서 인기가 팍 떨어지면서 국채를 내다 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에 영국의 어떤 정권이 그렇게 해가지고 감세 정책에다가 뭘 하다가 4개월 만에 그냥 총리에서 물러나고 내각이 붕괴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 영국의 그 상황을 일본이 그대로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돼서 감세 정책에다가 적극 재정을 했을 경우에 빚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일본의 국채를 안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저 국채 저거 굉장히 위험해. 언제 폭락할지 몰라. 그런 마인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그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해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를 둘러보면요. 지금 뭐 영국도 엉망이라 프랑스가 지금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뭐 곧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요. 경제 문제가 어느 국가도 탄탄한 국가를 보기가 힘들어요. 중국도 그렇죠. 러시아도 저기 전쟁을 저렇게 오래 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한국도 뭐 빚이 많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경기가 좋지 않다. 근데 일본도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이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서로 악순환에 잘못 물리면 세계 경제에 대해 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경제 문제는 잘 대처해 나가야겠지만 내가 볼 때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다카지 사나이가 총리가 될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그러다가 일본의 경제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바로 이웃 나라가 저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착실하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든 고이즈미 씨가 총리가 되든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1년 내지는 뭐 1년 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총리가 바뀌고 이게 자민당 내에서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거의 5, 6년 사이에 대여섯 번 총리가 바뀐 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패턴이 올 가능성이 좀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더 듭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외교적인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많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또 조만간 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